그날 밤 나는 단지 전화를 받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스피커 너머로 들려온 건 사랑의 말이 아니었다. 짧은 숨소리, 옷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 지연아, 오늘도 예쁘네.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을 무너뜨렸다. 통화 버튼 하나로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그녀의 휴대폰이 차 안 어딘가에서 떨어지며 우연히 걸려온 전화. 그 우연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믿었던 아내, 함께 웃던 사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분노 대신 냉정으로, 감정 대신 증거로 움직였다. 그녀가 숨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리고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제부터 내가 겪은 이야기, 한 남자의 모든 것을 읽고서도 끝까지 싸운 기록을 들려주겠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내 이름은 김민석, 45. 서울 잠실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아내 지연, 7살 딸 민주와 함께 산다. 건설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한 지 어느덧 15년, 내 삶은 늘 같은 리듬으로 흘러갔다. 아침마다 커피를 들고 여의도로 향하고 퇴근길엔 딸아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평범한 하루. 지연은 대형 은행의 PB, VIP 고객을 담당하는 상담사였다. 항상 깔끔한 복장에 정제된 말투, 그 안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결혼 초에는 그런 자신감이 자랑스러웠다. 서로에게 편지를 쓰고 주말이면 손을 잡고 한강을 걸었다. 하지만 민지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새로운 VIP 고객을 유치하지 못하면 자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그때부터 야근이 잦아지고 주말 근무도 늘었다. 나는 이해하려 했다. 경력을 쌓고 싶은 마음이겠지.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이니까. 퇴근 후엔 민지와 놀이터에 들러 놀고 라면을 끓여 먹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게 내 일상이었다. 오늘도 늦어? 응.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있어서. 그녀의 답장은 늘 짧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열심히 일하는 아내가 자랑스러웠으니까.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다. 퇴근 후 피곤하다며 대화가 줄었고 민지와 노는 시간도 줄었다. 주말엔 세미나 참석이라며 외출이 잦았다. 나는 그런 아내를 위해 더 바쁘게 움직였다. 집안일도 아이 숙제도 모두 내 몫이었다. 민서가, 미안해. 요즘 너무 바빠서. 그녀의 눈빛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땐 몰랐다. 그게 미안함이 아니라 죄책감이었다는 걸. 어느 날 옷장을 정리하다가 낯선 향이 스쳤다. 내가 사준 적 없는 고가의 향수. 지연이 평소 입지 않던 고급 정장들이 늘어나 있었다.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겠지. 그렇게 넘겼다. 그녀가 성공하는 게 내 자랑이라 믿고 싶었다. 친구들은 요즘 와이프 보기 힘들다며 라며 웃었지만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일이 바빠서 그래. 그때마다 친구들의 표정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비쳤다. 하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완벽한 가정을 믿고 싶었다. 현관엔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다. 서로를 향해 웃던 그때의 우리. 나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그 웃음은 이미 과거에 남아 있었다. 퇴근길, 여의도 금융센터 앞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낯선 외제차 문이 열리더니 지연이 내렸다. 운전석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지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그 미소를 돌려줬다. 그 장면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 집 형편으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였다. 그날 밤 그 차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 속에서 오래 울렸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오늘 여의도 앞에서 누구랑 이야기하던데? 지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 고객 중 한 분이야. 투자자시거든. 회의 끝나면 가끔 근처까지 태워다 주셔. 말투는 자연스러웠고 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대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에 시선이 갔다. 휴대폰엔 항상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고 문자 알림이 울릴 때마다 그녀의 손이 번쩍 움직였다. 화면을 가리든 몸을 돌리는 습관, 주말마다 중요한 고객과 커피 마신다는 핑계로 외출하는 일, 그리고 점점 달라지는 향수와 옷차림, 익숙하지 않은 향이 점점 우리 집 공기마저 바꿔놓고 있었다. 며칠 뒤였다. 아내의 휴대폰을 정리하던 중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준호, 오빠. 심장이 잠시 멈춘 듯했다. 이름 옆에는 빨간 하트 표시가 있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한 척 물었다. 지연아, 최준호라는 사람 알아? 그녀는 짧게 굳더니 이내 담담하게 말했다. 응, 우리 고객이야. 내가 맡고 있는 VIP분. 근데 왜 오빠라고 저장했어?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분이 그렇게 불러달라셔. 친근하게 해야 하니까.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 미세한 떨림이 오래도록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퇴근 시간을 맞춰 그녀의 동선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한 번은 강남의 카페 근처에서 지연이 낯선 남자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다. 잠시 후 그때 봤던 외제차가 도착했다. 짙은 유리창 너머로 실루엣이 스쳤고 그 안에서 손이 스치는 그림자가 보였다.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그날 밤 지연은 평소보다 한참 늦게 들어왔다. 화장은 약간 번져 있었고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진했다.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팀 회식이 있었어.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지만 내 눈을 피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직접 은행으로 향했다. 지연이 근무하는 지점 로비에서 그녀의 동료들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제 회식했다던데 재밌었죠?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어제요? 회식 없었는데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그녀는 어제 그 남자와 함께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단 한 이름만 맴돌았다. 최준호, 광고업계의 유명한 사업가,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언론에 자주 등장하던 남자. 언제나 반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 옆에 지연이 있었다. VIP 행사 기사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그 한 장면을 본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그 외제차는 최준호가 리스해준 차량이었다. 지연은 그 차를 타고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끝이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아직은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날이 찾아왔다. 밤 10시 민지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나는 내일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책상 위에 두었던 스피커폰에서 갑자기 소리가 흘러나왔다. 휴대폰 화면에는 지연 연결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 이 시간에 아내가 전화를 걸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 왜?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스피커에서 들려온 소리는 내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짧은 숨결, 천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낮게 섞여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 처음엔 실수로 걸린 전화련이 싶었다. 손은 끊기 버튼으로 향했지만 멈췄다. 어쩐지 몸이 굳어졌고 머릿속에 찝찝한 예감이 스쳤다. 무언가 틀렸다. 지연아, 오늘도 예쁘네.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숨이 막혔다. 곧이어 들려온 것은 지연의 낮은 숨소리였다. 그 소리는 내가 아는 목소리였다. 내 심장은 서서히 갈라지는 기분이었다. 통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몇 초 만에 내 세계는 무너졌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고 몸은 굳어 소파에 앉아 꼼짝도 못했다. 귀로 들은 것이 거짓일 리 없었다. 바깥에서 울리는 차 경적과 바람 소리가 섞여 나오자 두 사람의 말들이 더 생생하게 가슴을 찔렀다. 어쩌면 지연의 휴대폰이 차량 바닥에 떨어져 통화가 이어진 걸지도 모른다. 그 우연이 내 삶을 쪼갰다. 잠깐 뒤 지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휴대폰이 어디 갔지?
그 말에 본능적으로 수화기를 끊었다. 손에서 힘이 빠져 휴대폰은 허물어지듯 소파 위로 떨어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몇 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떨렸다.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 토를 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배신과 분노와 수치심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천천히 벽을 짚고 숨을 고르며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근차근 증거를 모아 두 사람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무엇보다 민지의 어머니로서 책임을 져버린 이에게 책임을 묻고 타인의 가정을 파괴한 남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휴대폰의 자동 녹음 앱이 그날 통화를 그대로 저장해 두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새 폴더에 복사했고 암호를 걸어두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감정을 접었다. 분노는 접어두고 계획을 세웠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하나씩 증거를 모을 것이었다. 다음 날 회사 일을 마치자마자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나는 녹음 파일을 건네며 지금까지 알게 된 정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변호사는 파일을 재생해 들어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로선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거입니다. 다만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하려면 추가 증거를 보완합시다. 그 말에 숨이 조금 놓였다. 그러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워야 한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민지는 내 품에 안겨 밤잠에 들어 있었다. 작은 손이 내 팔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가슴을 저렸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빠가 널 지킬게. 그 말이 내 결심을 더 단단하게 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배신자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응징을 내리는 것.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민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던 길에 나는 이미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사무실에 도착해 급히 휴가원을 제출했다. 몸이 안 좋아서 하루 휴가 내겠습니다. 부장은 내 얼굴을 유심히 보며 푹 쉬어라라고 말했다. 표정으로 모든 것을 들켰는지도 몰랐다. 나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갔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녹음은 유효합니다. 다만 상간자,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통화 내역, 위치 기록, 금전적 혜택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 그것이 우리의 무기다. 곧바로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전 지연이 내 폰으로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한 적이 있었다는 기억이 떠올랐다. 다행히 그때 비밀번호가 내 기기에 저장되어 있었다.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계정 정보를 통해 그녀의 차량 위치 기록을 확인했다. 야근이라고 들었던 밤들, 지도 위에는 늘 같은 지점이 찍혀 있었다. 호텔 근처와 백화점 지하 주차장,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되는 이동 패턴이었다. 동시에 공동 명의로 등록된 통신사 계정을 통해 통화 내역도 요청해 확보했다. 준호, 오빠로 저장된 번호와의 통화는 거의 매일 이어져 있었다. 심지어 새벽 2시, 3시의 기록까지 있었다.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으로 나는 통화 목록을 스크롤했다. 며칠 뒤 나는 지연의 카드 내역을 하나씩 살펴봤다. 거기엔 우리 가정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금액이 줄줄이 찍혀 있었다. 가방, 향수, 팔찌, 심지어 명품 시계까지. 모두 최근 몇 달 사이에 결제된 것들이었다. 누가 봐도 그 남자가 사준 것이 분명했다. 나는 영수증과 결제 내역을 캡처해 증거 파일에 차곡차곡 모았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지연의 동선을 추적했다. 보고서에는 날짜, 시간, 장소, 차량 번호까지 정확히 기록돼 있었다. 지연은 백화점 지하 주차장, 호텔 라운지 근처, 그리고 한강뷰 레지던스 인근에서 최준호를 만났다. 탐정은 그의 배경도 함께 조사해왔다. 그 남자는 이미 오래전에 이혼한 중년 사업가였다. 광고업계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대주주였다. 그리고 과거에도 유부녀와의 불륜으로 조용히 입단속된 적이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부와 지위를 이용해 약한 마음을 파고드는 전형적인 인간이었다. 나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다시 변호사를 찾았다. 그는 서류를 훑어본 뒤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그 말에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법적인 절차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단순한 망신이 아니라 진실의 노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방식이 필요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정리해 온 증거들을 다시 확인하며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모든 것이 준비됐다. 이제 때를 기다릴 뿐이었다. 이틀 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지연에게 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오늘 백화점 좀 들를게. 민지 옷도 사고. 그녀는 순간 시선을 피했다. 굳이 내가 일하는 데까지 올 필요는 없어. 괜찮아. 어차피 근처야. 그녀의 얼굴에 스친 짧은 불안의 그림자를 나는 놓치지 않았다. 억지로 웃는 그녀를 보며 내 안의 마지막 인내가 단단히 굳어졌다. 그날 오후 나는 민지의 손을 잡고 백화점으로 향했다. 엄마 일하는데 깜짝 방문하자 아이에게는 밝게 웃었지만 내 안은 이미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VIP 라운지 앞에 도착하자 나는 짧은 문자를 보냈다. 곧 도착할 거야.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지연은 최준호와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고 그의 손끝이 그녀의 컵 가장자리를 스치고 있었다. 지연은 미묘하게 웃고 있었고 그 표정이 내 가슴을 찢었다. 내가 민지와 함께 다가서자 그녀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민서가 민지야 어떡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라운지 안에는 여러 고객과 직원들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스피커 모드를 켜고 파일 목록에서 하나를 눌렀다. 잠시의 정적 후 차가운 목소리들이 공간을 채웠다. 지연아, 오늘도 예쁘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이어진 그녀의 낮은 숨소리, 그리고 짧은 말 한마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고 최준호는 얼굴이 굳은 채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나는 녹음을 멈추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지연 씨, 그리고 최준호 씨. 이런 식으로 만나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와 VIP 고객이신 분의 관계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가, 이건 오해야. 정말 오해야. 나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오해? 그럼 이 녹음이? 아니면 지난달 호텔 로비에서 찍힌 사진이? 혹은 내가 최근 몇 달 동안 산 명품들이? 나는 휴대폰 화면을 넘기며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주차장 한켠에 정차된 차 안의 실루엣, 레스토랑에서 은밀히 손을 맞잡은 장면, 직원들과 고객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눈을 돌리지 못했다. 최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김민석 씨, 이런 행동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나는 웃으며 그의 말을 끊었다. 명예훼손이요? 사실 말하는 게 명예훼손입니까? 오히려 당신이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 합니다. 제 변호사가 곧 연락드릴 겁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재력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해 온 사람의 표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맸다. 라운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빠, 엄마가 왜 저래? 민지가 내 옷자락을 잡으며 속삭였다. 나는 아이를 안아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민지야. 아빠가 다 정리할게. 우리 가자. 지연이 다급히 다가왔다. 민서가, 제발 민지 앞에서는 이러지 말자. 집에 가서 얘기하자.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이미 내게 닿지 않았다. 대신 매니저에게 다가가 정중히 말했다. 죄송하지만 귀사의 직원인 서지연 씨와 VIP 고객 최준호 씨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증거를 인사팀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귀사의 윤리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매니저는 얼굴이 굳은 채 고개를 숙였다. 직원들 사이로 작은 웅성거림이 번졌다.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 이 소식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백화점 직원 중 누군가가 상황을 찍은 영상이 이미 온라인에 올라가 있었다. VIP 라운지 불륜 폭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댓글창은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지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최준호는 얼굴을 가린 채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민지의 손을 꼭 잡고 라운지를 나왔다. 뒤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 그리고 지연의 흐느낌이 멀어져 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민지가 물었다. 아빠, 엄마가 왜 울어?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엄마가 회사에서 실수를 좀 해서 아빠가 화가 났어. 괜찮아. 이제 집에 가자. 그 말 속에 담긴 진실을 아이가 알아버리지 않기를 바랐다. 그날 밤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이미 끝난 일이었다. 감정은 식었고 남은 건 냉정한 절차뿐이었다. 민지를 재운 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양육권은요? 제가 가져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호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그 선택이 맞습니다. 준비해 두신 증거들을 모두 제출합시다. 다음날 아침 백화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서지연 씨는 내부 조사 후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VIP 고객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직무윤리를 위반했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그녀와 최준호 모두 백화점의 영구 블랙리스트에 등록된다고 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통쾌함, 허무함, 그리고 아주 작은 연민. 며칠 뒤 나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최준호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제출했다. 지연은 사흘 뒤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왔다.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양육권은 공동으로 하고 싶대요. 변호사의 말에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민지는 제 딸이자 제가 지켜야 할 전부입니다. 그녀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보다 최준호와 만난 시간이 더 많다는 증거는 이미 충분했다. 변호사는 나를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다. 걱정 마세요. 이런 경우 양육권은 대부분 배우자에게 돌아갑니다. 게다가 김 과장님은 평소 아이를 직접 돌본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됐지만 싸움은 아직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밤마다 서류를 정리했다. 민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온 사진들, 병원 진료 기록, 주말 나들이 영상. 하나하나가 내 삶의 조각이자 좋은 아버지였다는 증거였다. 한편 최준호 측에서 합의 제안이 들어왔다. 소송을 취하하시면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겠습니다. 아마도 공개 재판을 통해 더 많은 사실이 알려지는 걸 두려워한 모양이었다. 나는 짧게 답했다. 합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며칠 후 그의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다. 공개 재판은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큽니다. 특히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아이에게 상처를 준 건 제 쪽이 아니라 당신 의뢰인입니다. 저는 단지 법이 할 일을 하게 둘 뿐입니다. 그렇게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 문이 열리자 지연이 들어왔다. 이전의 화려한 매니저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 고개 숙인 자세, 눈빛에는 자신감 대신 두려움이 비쳤다. 변호사가 시킨 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는 냉정했다. 재판은 점점 막바지로 향하고 있었다. 녹음 파일, 사진, 통화 기록, 그리고 백화점 직원들의 진술까지. 모든 것이 지연의 부정행위를 명확히 입증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졌고 방청석에서는 숨죽인 웅성거림이 이어졌다. 증거 조사 과정에서 최준호가 지연에게 제공했던 금전적 혜택들이 드러났다. 명품 가방, 고급 시계, 해외여행, 영수증과 카드 내역이 차례로 스크린에 띄워졌다. 판사는 차분히 물었다. 피고 서지연 씨, 해당 항목 모두 피고 본인 명의로 결제된 것이 맞습니까?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결혼 서약을 버리고 욕망을 택한 대가가 그 자리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사람이 법정에 나타났다. 바로 최준호의 전 부인이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다. 최준호는 제게도 수많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여러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중 일부는 저와 함께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순간 법정은 조용해졌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그는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역시 양육비 재조정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그 말에 방청석에서는 조용한 탄식이 흘렀다. 그녀의 증언은 최준호에게 치명타였다. 백화점 측 대표도 법정에 출석했다. 내부 조사 결과 서지연 씨는 근무 시간 중 최준호 씨와 여러 차례 개인적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윤리 위반이며 이미 해고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백화점의 입장 발표로 두 사람의 분류는 공식적인 사실로 굳어졌다. 그 무렵 최준호가 운영하는 회사들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뉴스 화면에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투자자들의 우려로 최준호 회장이 이끄는 그룹의 긴급 경영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도덕적 논란이 확산되며 주요 파트너사들이 협력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 화면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에게 닥친 위기가 내 손끝에서 시작된 것임을.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재판 시작 후 6개월째 되는 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법정 안은 숨조차 무겁게 들릴 만큼 조용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다. 본 법원은 원고 김민석과 피고 서지연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판사는 이어서 조용히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미성년 자녀 김민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 김민석에게 귀속되며 피고 서지연에게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면접 교섭권을 허가합니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민지를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고 있었다. 판사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판결을 이어갔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은 원고 70%, 피고 30%의 비율로 정합니다. 피고의 불륜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55의 기준을 깨는 이 판결은 법이 내 편에 서 있다는 확증이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상간자 소송 결과를 낭독했다. 피고 최준호는 원고 김민석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최준호의 변호사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긴 싸움의 끝이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는 재판이었다. 법정의 공기가 무겁게 감돌았지만 내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지연이 다가왔다. 민서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민지는 가끔 보게 해줄 수 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나는 차갑게 답했다. 판결문에 명시된 대로 연적 교섭권을 행사하세요. 그 외에는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수많은 밤을 울며 버텼고 그 어떤 눈물에도 무너질 만큼 약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TV 뉴스가 내게 조용히 복수를 대신해 주었다. 최준호 그룹 불륜 스캔들 여파로 주가 급락. 앵커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이어졌다. 투자자 신뢰가 붕괴되며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했습니다. 대표 최준호 씨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속보가 떴다. 전 부인이 제기한 양육비 재조정 소송, 법원 청구 인용. 그는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곳까지 떨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지연은 메시지를 보내왔다. 미안해. 한 번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말 후회하고 있어. 그녀의 문자는 날마다 이어졌지만 나는 한 번도 답하지 않았다. 이미 끝난 사람에게 다시 감정을 소비할 이유는 없었다. 2주 뒤 변호사를 통해 소식을 들었다. 서지연 씨가 고향으로 내려갔답니다. 서울에서 더는 살기 어려운 모양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인생이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서 무너지고 있을 뿐이었다. 최준호에 대한 소문도 돌았다. 경영권을 잃고 해외로 떠났다는 이야기였다. 한때 언론에 오르내리던 이름은 이제 완전히 잊혀져 가고 있었다. 명예도 돈도 사라졌다. 그가 나에게 던진 고통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었다. 나는 민지와 함께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낡은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남아 있었다. 벽마다 남은 그림자, 냉장고 문에 붙어 있던 가족 사진.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했다. 새 집의 공기는 달랐다. 아무도 우리 가족의 과거를 알지 못했고, 이웃들은 모두 낯설지만 따뜻했다. 민지는 처음엔 밤마다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는 지금 멀리 있어. 하지만 가끔은 만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나쁜 일 했어? 그건 어른들의 일이야. 민지는 그냥 아빠랑 행복하게 지내면 돼. 나는 아이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조심스러웠다. 지연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 민지에게는 여전히 엄마였으니까.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김 과장님, 최준호 측이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항소도 포기했어요. 이젠 정말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긴 싸움이 끝나고 모든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승리의 쾌감이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바람을 피운 아내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고향으로 돌아갔고, 오만했던 상간남은 명예와 재산을 모두 잃은 채 사라졌다. 무엇보다도 나는 딸 민지의 양육권을 지켜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새로운 집에서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다시 회사로 복귀했고, 민지는 새 어린이집에서 조금씩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민지와 함께 공원에 나갔다.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모래성을 쌓으며 웃었다. 민지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퍼질 때마다 내 마음도 봄 햇살처럼 따뜻해졌다. 아빠, 나 배고파. 그래, 오늘은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우리 둘. 민지는 새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로 신이 나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 모든 말을 조용히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은 채 불쑥 말했다. 아빠, 이제는 전화 받을 때 슬픈 소리 안 나서 좋아.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췄다. 무슨 말이야, 민지야? 전에 아빠가 전화 받고 울었잖아. 그때 아빠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문 열어봤는데 아빠가 전화 들으면서 울고 있었어. 민지의 맑은 눈동자가 저를 올려다봤다. 그날 밤 지연의 통화가 내 귀를 찢던 그 순간, 아이 역시 문틈으로 그 모든 걸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 삶이 무너지는 순간을 내 아이가 목격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조용히 찔러왔다. 나는 민지를 안아 올렸다. 미안해, 민지야. 그땐 아빠가 정말 슬펐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이제 우리 행복하게 지낼 거야. 민지는 내 품에 얼굴을 묻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행복해. 아빠랑 있어서 좋아. 그 말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작은 체온이 품속에서 전해졌다. 그 따뜻함이 지난 모든 상처를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민지를 재운 뒤 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한강 너머의 불빛을 바라봤다. 6개월 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날이 떠올랐다.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 배신의 고통, 분노의 밤들. 하지만 지금 나는 이곳에서 조용한 평화를 품고 있었다. 아직도 가끔은 악몽을 꾼다. 꿈속에서 전화벨이 울리고 그날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지만 이젠 그 소리에 무너지지 않는다. 시간이 모든 것을 조금씩 덮고 있었다. 지연은 법원 판결에 따라 한 달에 2번 민지를 만나러 왔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는 민지를 위해 예의를 지켰다.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화려함 대신 단정한 옷차림, 조용한 말투,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후회가 남아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 감정에 머물지 않았다. 최준호의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해외 어딘가에 숨어 지낸다는 소문만 남았다.
그의 회사는 다른 기업에 인수되었고 그 이름은 뉴스에서도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완전히 사라졌다. 어느 날 지연의 친구가 내게 찾아왔다. 지연이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울면서 민지랑 당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전하고 싶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연도 자기 삶을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녀는 안타까운 눈빛을 남긴 채 돌아갔다. 문이 닫히고 집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폭풍은 지나갔다. 남은 것은 새로운 삶뿐이었다. 그날 밤 민지의 방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던 중 민지가 조용히 물었다. 아빠, 우리 행복하지?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해. 그리고 엄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지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진정한 복수는 미움을 남기지 않는 것. 끝내 사랑을 잃지 않는 것. 그제야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느꼈다. 창밖에 불빛이 멀어지고 밤하늘엔 작은 달이 걸려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정말 괜찮아.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